지금 세계 경제의 미래를 두고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인도가 터키, 중국이 장악하던 서방의 힘을 깨뜨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육상 교량으로 만들고 수에즈 운하와 이란을 우회하며 무역의 옛 문지기들을 완전히 쓸모없게 만드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중국, 터키, 러시아는 지켜보기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항구 매입부터 이라크 사막을 관통하는 실크로드 건설까지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들은 이스라엘이 인도나 유럽과 그들이 바라는 방식으로 동맹을 맺지 못하도록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새로운 세계 질서의 열쇠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역사상 최대 무역 전쟁 한가운데 있을까요? 왕좌의 게임, 중동 버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긴 JNS TV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1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유럽 왕들은 계피, 후추, 육두구 등 향신료에 중독되어 큰 문제에 직면했어요. 하지만 이런 보물들은 서양에서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오직 멀고 먼 미지의 땅에서 가져온 향신료를 비밀스러운 아랍 상인들만이 가지고 있었죠. 베니스와 로마의 시장에서는 계피 한 봉지의 값이 집 한 채 값과 맞먹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 상인들은 지구 끝에 있는 괴물들의 손에서 용감하게 이 향신료들을 빼앗아 온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날개 달린 뱀이 후추나무를 지키고 있고 거대한 계피새가 오를 수 없는 절벽에 향신료 막대기로 둥지를 튼다는 무서운 이야기를 했어요. 오직 그들만이 최고의 용기로 그 괴물들을 물리칠 수 있다고 했죠. 물론 그것은 완벽한 거짓말이었어요. 상인들은 인도와 인도네시아 숲에서 향신료가 자라는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사실 향신료를 얻으려 괴물들과 싸운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 향신료를 찾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유럽인들을 두렵게 만들고 접근이나 정보를 주지 않음으로써 상인들은 터무니없는 가격을 매길 수 있었고 유럽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그 값을 치렀어요. 이 아랍 상인들은 전 세계를 잇는 향신료 무역로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독점권을 잃고 싶지 않았죠. 결국 그 마법은 깨졌어요. 탐험가들과 심지어 스파이들까지 마침내 아프리카를 돌아가는 지름길을 찾아냈고 그때부터 시작된 경쟁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전 세계를 효과적으로 무역하여 인도의 상품을 유럽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장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수백 년간 경제를 움직인 원동력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상관없어 보여도 소유한 거의 모든 물건이 이런 무역로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도를 잠깐 볼까요? 세계에서 가장 생산적인 두 지역, 즉 아시아의 제조 중심지와 유럽의 소비 시장을 연결하려고 할 때 직선으로 연결하면 그 선이 이란을 통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란이 통제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하루에 2천만 배럴의 석유가 이동하고 있어요. 그 작은 병목 지점을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상상할 수 있듯이 이란이 워낙 불안정하다 보니 그게 좀 문제가 되죠. 하지만 상황은 그보다 더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헤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후에는 결국 유럽에 도달하려면 이집트와 물론 이스라엘을 거쳐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 좁은 바다, 즉 홍해는 수에즈 운하로 이어지는데 이곳 역시 무역에 있어서 또 다른 극심한 병목 구간이에요. 이 운하는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지름길이 필요했던 세계의 요구로 인공적으로 건설된 것으로 선박들이 아프리카 남단의 위험한 항로를 돌아가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었어요. 지중해와 홍해를 직접 연결함으로써 세계 무역에서 전략적이고 경제적인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죠. 모두가 알다시피 중동은 항상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이유는 이 무역로들이 유럽과 전체 무역에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긴장 고조가 경제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특히 수에즈 운하가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몇 가지 예시만 들어볼게요. 2021년에 한 선박 이 수에즈 운에 끼어서 다른 모든 화물선들이 지나가지 못했던 일 기억하시나요? 이 일로 전 세계는 하루에 수십억 달러를 잃었고 몇 주간 무역이 중단됐어요. 여기에 더해 후티 반군이 이곳을 드론 공격의 중심지로 삼으면서 선박들이 새로운 항로를 찾도록 강요했고 이 지역이 테러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또한 이집트인들이 가격을 천문학적으로 올리기로 결정하면서 경제를 다시 한번 혼란에 빠뜨린 것도 있었죠. 세계 일일 무역의 약 20%를 차지하는 이 작은 해협에서 점점 더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만 이 사실을 알아챈 게 아닌 것 같아요.
지난 10년 동안 이러한 병목 현상의 경쟁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추진되어 왔고, 이 계획들은 세계 정치의 중심에 있어요. 보시다시피 세계 무역이 이란과 이집트를 거쳐 아주 작은 지역을 통과한다면 그곳이 쉽게 파괴될 수 있다는 건 이제 상식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경쟁이 필요해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인도 중동 유럽 경제 회랑, 즉 인도 중동 유럽 경제 회랑이에요. 이것은 인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그리고 물론 이스라엘을 거쳐 유럽까지 연결하는 대규모 선박 철도 환승 시스템과 데이터 케이블 네트워크를 계획한 거예요. 목표는 수에즈 운하 경로보다 무역을 40% 빠르고 30% 저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도 항구들을 하이파와 같은 이스라엘 항구와 중동의 철도 육상 교량으로 연결함으로써 전통적인 해상 병목 지점을 우회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들은 무역뿐만 아니라 데이터, 에너지, 전기 등 다양한 분야에 이 프로젝트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는 유럽과 중동 모두에게 판도를 바꿀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이번 주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자금 조달 외에도 몇 가지 장애물에 직면해 있어요. 수십억 달러가 더 필요하고 수백 마일에 달하는 새로운 철도 인프라도 여전히 구축해야 하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에서는 진짜 문제는 지정학적인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지켜보셨다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약간 태도를 바꾸고 있다는 걸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의 다른 세력들과 가까워졌지만 아랍에미리트와 이스라엘 등 이 계획에 참여 중인 나라들과는 적대적 관계가 되고 있어 문제가 있어요. 2026년 JNS 국제정책정상회담은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예루살렘의 월드 오브 아스토리아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오늘 jnsummit.org에서 등록하시고 쿠폰 코드 JNSTV, 즉 JNSTV 한 단어를 입력하시면 모든 티켓을 20%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러분을 뵙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어요. 잠깐만요. 이스라엘과 인도의 연결은 경제적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이 경로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우리뿐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적들도 자신들만의 무역로 구축을 위해 이미 광범위하게 노력해왔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은 인도로 가는 자신들만의 통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 경로는 45일이 걸리는 수에즈 운하 여정을 약 20일로 단축시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경로가 서방 세력과 제재의 영향력밖에 완전히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곡물과 에너지를 인도의 기술 및 상품과 서방의 방해 없이 교환할 수 있는 폐쇄형 경제를 만듭니다. 현재 이란의 긴장 고조는 이 계획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계획은 75%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혹시 러시아가 왜 12일 전쟁 동안 이슬람 공화국을 도우러 달려가지 않았는지 궁금하셨나요? 그리고 지금 그들은 우크라이나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가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공화국이 무너지면 러시아는 이 계획이 좌초되는 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란의 규모와 전략적 중요성을 모르지만 러시아는 잘 압니다. 러시아는 이 경제 변화에서 손해볼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왜 여기서 멈춰야 할까요? 우리의 이야기가 더 복잡해져서일까요? 그래도 IMEQ와 관련된 명백한 문제들 외에도 이 프로젝트는 사우디와 평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지난 후 무역이 유럽에 도달해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적들과 여러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선 수백 년 동안 아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주요 경유지였던 터키가 있습니다. 터키가 약간 통제에서 벗어나면서 아이메크는 그리스와 새로운 파트너십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터키에게 엄청난 지정학적 타격입니다. 무역이 언제나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이었기에 이는 터키의 외교적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경제적으로도 무역세의 상당 부분을 잃게 만듭니다. 인도가 터키를 통하지 않으면 그리스, 이스라엘과의 경쟁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터키는 이 모든 것을 운에 맡기고 IMF가 그냥 무너지기만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터키는 대안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는 거의 75% 완성된 상태입니다. 터키의 환승 경로는 이라크를 바로 통과하지만 다른 점은 이 경로가 길고 건조한 육로라는 것입니다. 바다도 없고 하역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로는 유럽의 교통망과 직접 연결되고 페르시아만을 유럽과 바로 연결하게 됩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이것은 철의 실크로드이며 정말로 역사적인 일입니다. 영국이 여기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지난주 에피소드에서 터키가 어떻게 세계적으로, 특히 이스라엘에게 큰 문제가 되고 있는지 설명했는데 영국과 유럽 나머지 지역과 연결됨으로써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터키는 본질적으로 서방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과하는 인도 중동 유럽 경제 회랑이 필요 없다고요. 우리의 경로가 더 빠르고 육로로만 이어지며 기존 철도역과 직접 연결된다고요. 이로 인해 터키는 필수적 존재가 되고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은 외교 위기를 겪게 될 동기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터키는 이스라엘처럼 필수 존재가 되고 동시에 유럽 중심부에 바로 접근할 권한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면 물론 중국과의 문제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이메크는 그리스로 지나가는데 그리스의 주요 항구는 67%가 중국 소유입니다. 아이메크는 1대1로를 모방해 만들어졌습니다. 1대1로는 중국과 유럽, 러시아, 아시아를 잇는 실크로드입니다.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인도는 경제적으로 강국은 아니지만 중국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두 큰 나라는 모두 유럽으로 수출할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중국은 1대1로를 만들었고 인도는 그것을 모방해서 아이메크를 만들었죠. 그래서 1대1로는 베이징을 세계의 중심 허브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아이메크는 미국, 인도, 그리고 유럽연합이 대안적인 허브를 만들려는 시도예요. 중국의 자금이나 영토에 의존하지 않는 거죠. 미국이 중국이 너무 많은 힘을 갖는 걸 얼마나 원하지 않는지는 굳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하지만 중국은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정교한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중국은 이것을 직접적인 경쟁, 즉 아이미치 물리적인 상품에서의 문제로 보는 대신에 다르게 접근하기로 결정했어요. 오히려 중국은 IMEC 필요로 하는 항구들을 사들여서 통제권을 갖고 수익을 나누기로 했다고 할 수 있어요. 참고로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2015년에 상하이 항그룹이 하이파 터미널의 최신 자동화 베이포트 운영권 입찰에서 승리해서 2021년부터 25년 동안 운영하게 되었어요. 땅 자체를 소유한 건 아니에요. 토지는 이스라엘 정부가 소유하고 있지만 크레인과 기술은 상하이 항그룹이 소유하고 있고 일상적인 운영도 그들이 관리해요. 이 터미널은 중국의 해상 실크로드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인도도 만만치 않게 움직이고 있어요. 2023년 초에 인도는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하이파 항만 회사, 즉 오래된 항구를 약 15억 달러에 인수했어요. 중국의 계약이 단순히 운영권 임대인 것과 달리 이번에는 항구를 운영하는 회사를 실제로 인수한 거예요. 이것은 인도, 중동, 유럽 경제 회랑회랑에게 엄청난 전략적 승리였어요. 서쪽 경로가 중국이 아니라 우호적인 파트너인 인도가 통제하는 항구에 도착하도록 보장했으니까요. 하지만 미국이 이걸 모를 리 없죠. 미국도 중국을 약화시키기 위해 부분적으로 IMEC에 투자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중국의 관계는 약간의 마찰 요인이 되었어요. 중국 국영 기업이 세계에서 가장 민감한 잠수함 자산 중 일부를 보유한 이스라엘 해군 기지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터미널을 운영한다는 사실은 미국인들을 그다지 기쁘게 하지 않아요. 미국은 중국이 항구 센서와 데이터 시스템으로 이스라엘과 미 해군 함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 상황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시도는 에피소드로 다룰 만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중국과 절친이 되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스스로 더 많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예요. 이란, 즉 이슬람 공화국과의 전쟁에 대해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작고 미묘하거나 혹은 아주 큰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굉장히 극적인 일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중국, 인도, 러시아, 터키, 이스라엘의 관계 전체에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지 잘 인식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죠. 이번 주에 그들이 시추를 시도했던 그 작은 곳,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무역 전쟁이 얼마나 깊이 진행되고 있는지 잘 인식하지 못해요.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실제로 벌어지는 왕좌의 게임이에요. 아이메크는 이스라엘의 경제, 외교 미래에 매우 중요하며 우리가 축소해 말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문제도 예상보다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메크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고 현실이 되어야 하거든요. 인구 15억 명의 인도가 이스라엘을 유럽으로 가는 주요 경로로 삼는다고 상상해 보실 수 있나요? 그것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무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상상해 보실 수 있나요? 또 그것이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무역 접근을 위해 우리를 필요로 한다면 이건 이스라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유럽, 인도, 중동에 꼭 필요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쉽게 우회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소평가할 수 없는 일이고 이를 위한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에요. 이것이 사람들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가 어색해지는 것을 걱정하는 이유예요. 이것이 사람들이 이란과의 전쟁, 이슬람 공화국 관련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나라에 의존할 수 없고 전 세계가 만약 믿을 수 있는 나라가 있다면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중요한 위치에 두실 때 무엇을 하시는지 잘 아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제대로 해낸다면 전 세계 무역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필요성을 영원히 보장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걸 전적으로 지지해요. 시간이 지나면 IMEK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게 될 거예요. 이런 독특한 경로들이 잘 개발될까요? 자금은 충분할까요? 관계가 진정되면 이 일을 추진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는 잠재적 적에 맞서 충분한 전투력이 될까요? 중국, 터키, 러시아, 이란, 이라크처럼요? 중동 이야기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다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지금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여기 모든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라크에서 터키, 인도에서 중국까지 모든 것이 중동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알수록 더 좋다는 거예요. 저는 이라케입니다. 다음에 만나요.